상트페테르부르크는 뼈 위에 세워진 걸작입니다. 우아하고 잊혀지지 않으며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 도시는 역사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날까요? 세계 탐험과 함께 러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도시의 영혼을 찾기 위해 표면 아래로 들어가 보세요. 여인과 유령의 속삭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걷는 것은 역사의 숨결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판에 새겨지거나 박물관 유리 안에 쌓여있는 종류가 아니라 안뜰과 흐릿한 전차 창문을 통해 속삭이며 여전히 공중에 남아있는 종류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과거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 방을 따라 걷다 보면 크레스티 감옥 밖에 조용히 서 있는 안나 아흐마토바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감된 아들에 대한 소식을 단 한 조각이라도 듣기 위해 17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은 기억이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슬픔에 달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리석에 새겨져 있지 않지만 이곳 삶의 리듬 속에 살아 있습니다. 밤에 부엌 불빛이 깜박거리고 겨울 저녁에 다시 펼쳐진 책에서 한숨 소리가 들릴 때, 겨울에 얼어붙은 영혼. 겨울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해의 무대에 막이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옵니다. 도시가 움츠러듭니다. 해는 거의 뜨지 않고 눈으로 덮인 끝없는 지붕 위로 희미하고 회색빛 물결을 들이웁니다. 공기는 철과 얼음 맛이 납니다. 12월에 이곳에 오면 도시가 마치 비밀을 숨기고 회색조로 후퇴한 것처럼 색깔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조용히 추위와 시간 모두에 대비하여 겹겹이 옷을 입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웅장한 대로들은 조용해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생명이 맥동합니다. 흐릿한 창문이 있는 작은 부엌, 차 주전자로 데워지고 속삭이는 시,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날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실존적입니다. 그것은 드러내고 벗겨내고 맞서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단지 실내로만 아니라 생각 속으로도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가장 심오한 작품을 이곳에서 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레닌그라드, 포위된 도시. 20세기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레닌그라드가 겪었던 포위 공격 도시의 모습을 마주하지 않고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조용한 거리에 서서 한때 그 자리에 며칠 동안 수거되지 않은 얼어붙은 시체들이 줄지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이 도시는 나치와 핀란드군에 의해 872일 동안 잔혹한 포위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음식도 난방도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빵 배급량은 125g으로 줄었는데 이는 생명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으며 톱밥과 찌꺼기로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벽지를 끓여 풀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쥐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했고 연극을 개최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안고 희망을 밀수품처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포위 공격 중에 연주된 레닌그라드 교향곡이 탄생했습니다. 어둠 없는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시간이 리듬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잊고 도시가 낮과 꿈 사이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백야가 시작되어 자정부터 새벽까지 은청색 황혼이 드리워집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초현실적입니다. 마치 정오가 끝나지 않은 듯 새벽 2시에도 거리는 활기가 넘칩니다. 카페는 인도로 쏟아져 나오고 웃음소리는 운하를 가로지르며 내바강은 잠 못 이루는 하늘의 거울이 됩니다. 모순에서 태어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늪지대에 세워져 지리, 역사, 심지어 자체 기후까지 거스릅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이면서 러시아가 아닙니다. 서쪽을 향한 거울이자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며 동시에 러시아 비극의 무대입니다. 제국이 권력을 투사하고 혁명이 분출된 곳입니다. 문화의 요람이자 잔인함의 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비밀일 것입니다. 결코 안주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단순히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숨겨진 상처가 있는 아름다움. 표면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파스텔톤의 궁전, 황금빛 돔, 그림처럼 펼쳐진 제국 정원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는 위대한 나라에 속한다고 알리기 위해, 인상을 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결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아함 뒤에 숨겨진 대가입니다. 그 웅장함은 얼어붙은 진흙탕에서 맨손으로 운하를 파다가 죽은 수만 명의 뼈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칭은 투쟁을 숨기고 화려함은 슬픔을 가립니다. 오늘날에도 완벽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파사드를 지나갈 때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하도록 의도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저절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다른 위대한 도시들처럼 무용로에서 생겨나거나 천혜의 항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칙령에 의해 땅에서 억지로 뜯겨 나왔습니다. 1703년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제국의 변두리에 있는 늪지대를 바라보며 이곳이 새로운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땅이 물에 잠겨 있거나 홍수와 모기 때문에 삶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야 할 모습을 보았습니다. 표트르의 집착.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해하려면 표트르, 즉 황제뿐만 아니라 왕관 뒤에 숨겨진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유럽, 즉 유럽의 배, 과학, 도시에 집착했습니다. 서구를 익명으로 여행하며 조선술과 포병술을 배운 후 그는 러시아가 변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모스크바는 전통의 얽매인 은둔적이고 독실한 유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를 개혁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바다를 향한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네덜란드 독일어였으며 러시아의 과거와 의도적으로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시는 동쪽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빌려온 이름, 외국 정체성. 이름조차도 외국 것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야는 러시아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표트르는 자신이 존경하는 현대성의 언어인 네덜란드어와
독일어의 혼합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유럽 표준에 따라 수입되고 재구성되고 문명화될 것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 프랑스 신고전주의 양식, 독일의 엄격함이 뒤따랐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유럽처럼 보이도록 세련됨, 힘, 문화를 투영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관 뒤에는 영혼이 여전히 깊숙이 러시아적입니다. 즉, 지치고 신비롭고 시적입니다. 그 결과는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이상한 이중성입니다. 암스테르담을 연상시키지만 슬라브족의 우울함으로 가득 찬 운하. 북쪽의 베네치아, 아니면 뼈의 도시. 비교는 쉽습니다. 운하, 달이 우아한 반영이 있는 도시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을 북쪽의 베네치아라고 부르며 언뜻 보기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엽서 이미지를 벗겨내면 더 깊은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베네치아는 수세기에 걸쳐 물에서 솟아올랐으며 상인 가족들이 인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시민이 아닌 강제 노동에 의해 수십 년 만에 건설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농노와 전쟁 포로들이 얼어붙은 손으로 운하를 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토대가 피와 진흙에 젖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모이카 강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가 파스텔 톤의 건물을 감상할 수 있지만 돌로 지어진 무대 세트. 네프스키 대로를 걷는 것은 도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파스텔 톤의 외관, 모든 웅장한 아치, 모든 완벽하게 균형 잡힌 기둥은 안무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 극장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여제와 엘리자베타 여제는 단순한 수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로 지어진 성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최고의 건축가를 고용했습니다. 그 결과 파리, 빈, 로마를 속삭이는 듯한 궁전, 교회, 시민 건물 앙상블이 탄생했지만 이상하고 거의 연극적인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아름답지만 통제되어 있습니다. 네바강 연인이자 사형 집행인. 네바강은 햇빛의 은처럼 빛나며 우아하고 장엄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르나 건축가보다 이 도시를 더 많이 형성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배, 무역, 사상, 혁명이 왔습니다. 그러나 네바는 또한 파괴합니다. 그 물은 갑자기 잔인하게 솟아올라 거리를 삼키고 전체 지역을 익사시킵니다. 300번이 넘는 홍수가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1824년에는 파도가 4m 이상 높이 솟아올라 도시를 혼돈 속에 빠뜨렸습니다. 푸시킨은 그것을 청동기마상에 불멸화했는데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표트르의 꿈을 저주하고 거친 강 길들이기. 수세기 동안 도시는 절망과 화강암으로 강과 싸웠습니다. 제방이 건설되고 운하가 재형성되고 벽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같은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네바강이 다시 솟아오를 것인가? 마침내 2011년 투쟁은 핀란드만을 가로지르는 25km의 거대한 공학적 위협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댐의 완공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와 강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힘에 대한 저항, 최후의 저항의 상징입니다. 그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물 위로 울부짖는 동안에도 이 장벽이 버틸 것이라는 조용한 희망입니다. 오늘날의 화려함의 환상.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전히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는 깨끗하고 거리는 윤이 나고 궁전은 갓 주조된 동전처럼 빛납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움, 스타일, 우아함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큐레이팅 되었습니다. 제국의 환상 뒤에는 더 복잡한 진실이 있습니다. 임금은 뒤처져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엽서뷰에서 멀리 떨어진 노후된 소련 블록에 살면서 눈과 빛 속에서 오랜 시간을 통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가족이 하나의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소련 시대의 유물인 공동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이 장소는 비좁고 혼란스럽지만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역사가 더 크게 숨쉬고 있습니다. 에르미타주의 웅장함이 카메라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의 마음. 진정으로 도시를 알려면 스카이라인을 넘어 그곳 사람들을 보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즉시 무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바로 조용한 격식, 시끄럽지 않지만 자부심으로 달아있는 우아함이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의도를 가지고 옷을 입는다. 마치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품위를 위해 외모가 중요한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자제를 냉정함으로 오해하지 마라. 그 이면에는 사려 깊고 시적이며 맹렬하게 지적인 따뜻함이 있다. 이곳에서의 대화는 종종 허세가 아닌 열정으로 문학, 발레, 철학으로 향한다. 모스크바 사람들과 달리 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은 권력을 서두르지 않는다. 영혼의 맛. 이 도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급 음식이 아닌 일상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깊은 러시아 음식을 통해서이다. 소비에트 스타일의 구내식당인 스톨로바야에 들어가면 따뜻한 메밀, 절인 양배추, 진한 사워크림과 함께 제공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르시 수프를 발견할 수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위로가 된다. 달콤한 추억을 위해 현지인들을 따라 소박한 피셰치나에 들어가 보라. 그곳에서는 갓 튀겨낸 폭신한 소비에트 시대의 도넛인 피슈키가 가루 설탕에 묻혀 나온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맛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밤. 백야로 돌아가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저항이다. 도시가 빛의 계절에 들어서면 잠들지 않는다. 춤을 춘다. 노래한다.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따뜻함과 색깔을 흡수하려는 듯이 살아간다. 그 안에는 광란적인 무언가가 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이 빌린 것이며 사라지기 전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밤에는 도개교가 천천히 조용히 열리고 키 큰 배들이 미끄러져 지나가도록 한다.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하는 것처럼 그저 보기 위해 강둑에 서 있다. 거리는 음악, 즉흥적인 모임, 잔 부딪히는 소리로 진동한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그 모든 것에 멜랑콜리한 달콤함이 있다. 결코 정착하지 않은 도시.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장 큰 비밀은 결코 정착할 운명이 아니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쉬지 않는다. 변모한다. 의지로 건설되고 비극으로 형성되고 문화로 다듬어지고 생존으로 흉터가 남은 이 도시는 단 하나의 존재로 만족하지 않는다. 의상을 바꾸고 어조를 바꾼다. 날씨, 건축, 거리의 언어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유럽처럼 보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숨결에서 러시아어를 말한다. 제국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깨진 타일과 창턱에 책이 있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아간다. 얼어붙을 수도 있지만 타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걷는 것은 아름다움과 잔혹함, 자부심과 고통.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가 당신에게 남았거나 이 거리를 직접 걸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보고 느끼고 기억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갑시다.